음력 5월. 알을 품은 멸치들은 살이 올라 있다. 멸치의 산란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주자도 앞바다의 필사적인 싸움. 한 해 중 가장 맛이 오른 꽃멸치대가 이 청정해역으로 몰리는 것이다. 갓 잡아 올린 꽃멸치는 협재 동굴로 옮겨진다. 아직 아가미조차 들썩이는 꽃멸치들은 이 천연의 동굴 속에서 절여진다. 동굴 속은 사계절 섭씨 15도 안팎, 발효 최적의 온도다. 소금을 바깥보다 3%가량 적게 써도 숙성은 서서히 진행되고 맛은 그만큼 깊어진다. 협재동굴의 또 다른 안굴 속에선 멸치젓이 익어가고 있다. 소금과 만난 싱싱한 꽃멸치가 절대시간 속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화학 현상. 썩지 않으며 처음 그대로 유지되지도 않는 은근한 곰삭임. 발효를 겪는 것이다. 젓갈 문화가 발달한 곳이 갯벌 넓은 서남 해안이다. 물때를 시계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거친 삶 속엔 세계 5대 습지로 꼽히는 갯벌의 풍성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 해남 황말자 시대. 내외가 단촐히 사는 이댁엔 늘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주인도 알고 객도 하는 그 까닭이 바로 이댁 안주인의 음식 솜씨, 다름 아닌 젓갈 때문이다. 이날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어치운다는 벌떡 깨젓이 이댁의 반찬 목록에 추가되는데, 산채로 곱게 간 벌떡깨엔 남도의 넉넉한 양념 맛이 더해져야 그 맛이 산다. 소문난 젓갈 단지들을 들여다보자. 이건 전어에서 나온 창자로 담은 덤배젓이고요. 이건 토하는 토한데 방죽에서 나온 토하고요. 이건 전어젓입니다. 이건 송어젓. 이건 산에서 나온 논물에서 진짜 흙내가 아주 강한 진짜 토하젓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굴젓, 낙지젓, 쭈꾸미젓, 삼합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멸주 속에는 약액간 절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게, 이건 게 갈아 놓은 거, 저장해 걸 먹으면 좀 짜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전복 창자젓이고 전복이 섞어져 가지고 했습니다. 짭짤한 가운데 진한 감칠맛이 사는 게 남도의 미각이다. 남도의 미각으로 싱겁고 담백한 밥의 맛과 조화를 이루며 정통 한정식의 가짓수를 풍성히 하는 것이 젓갈의 맛난 맛이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것이 이것이 아가미짓이라겠죠. 이것이 소금이 맛을 내는 제1의 것이라면 문명의 발달로 첨가된 양념은 제2의 맛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진보한 맛은 원재료의 맛을 우려내는 제3의 맛, 발효의 맛이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그 맛에 익숙해왔고 그 맛의 원천이 된 것이 젓갈이다. 우리하고 대양권에서만 있지. 봄철에 조금 날이 따스워지면은 바로 생멸치를 사가지고 멸치젓을 담그고 또 황시리를 사가지고 황시리 젓을 담그고 그러면 가을철에 가서 또 그 멸치젓 갖고 김장하고 그것도 우리가 먹고 또 황시리 젓은 아버지 밥상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먹고 겨울철에 되면은 또 구울젓을 담아서 먹고 이 곰삭은 말하자면 젓갈 맛을 우리 쪽에서 하기는 골코름한 맛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에 짠맛도 있을 것이고, 골코름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젓갈 맛이라고 하면 물론 짜다는 것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지만 이 골코름한 맛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감칠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 젓갈의 그 골코름한 맛이다. 근데 고려도 젓국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못 먹고 살았던지 고기 맛을 어떻게 많이 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우리가 구하기 쉬운 것이 젓이었어요. 그래서 또 젓을 통해서 젓갈을 통해서 우리가 고기를 재배할 수 있고 고기 맛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고린내가 나긴 하지만은 정말 고기가 섞인 젓갈이 정말 제일이다. 천혜의 어장 한반도. 제3의 맛은 그 풍성한 자연 속에 있었다. 거친 대자연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사계절 다양한 먹거리를 끌어올렸다. 생존의 경쟁과 질서가 있는 대자연. 삼면의 바다에서 제각기 독특한 먹이 사슬로 엮어내는 생태계는 수천 년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되어주었다.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에 적응한 이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맛. 반도 사람들의 밥상 위엔 바다가 올려졌고 밥상 위에서 바다는 한국인의 고유한 음식 문화를 창조해왔다. 제 계절이 지난 바다의 먹거리들은 저장이 필요했다. 제일 손쉽기론 말리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해산물을 말리면 질감이 변하고 말려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 옛사람들은 또 다른 맛의 저장법을 찾아냈다. 곰삭이는 저장법. 소금으로 선조들은 새로운 맛과 향을 찾아냈다. 소금으로 삭혀낸 시간의 음식.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지만 생굴로는 10여 년 이상을 진득하게 묵혀내 일품의 진젓을 만들기도 했다. 서해안의 귀한 산물 천일염 덕분이었다.
소금이 해산물을 오래 보존하면서도 해산물 속의 곰삭은 맛을 찾아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소금을 넣으면 해산물 속의 미생물들은 대부분 죽는다. 남는 것은 소금을 좋아하는 몇 종의 미생물뿐이다. 음식을 부패시키는 균들은 죽고 소금에 견디는 유익한 균들만이 활동을 한다. 소금에 의한 발효의 원리다. 소금 속에서도 살아남아 젓갈을 발효시키는 미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재료가 다른 만큼 미생물의 종류는 조금씩 다르다. 멸치젓의 경우 가장 맛있게 익는 시간이 약 2개월, 발효가 절정에 이른 때다. 2달 동안 숙성된 멸치젓을 통해 멸치젓의 맛과 향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발효 미생물을 찾아내보자. 멸치젓의 미생물을 증식해 확대시켜 보았다. 멸치젓의 맛과 향을 내는 주 미생물은 페디오코커스.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사라진 멸치 속에서 페디오코커스는 단백질을 분해해 감칠맛을 내는 것이다. 코커스균은 멸치젓을 담은 지 약 30일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히 증식돼 60일이 지나면 최고조에 달한다. 멸치젓의 숙성이 절정에 이르는 이때에는 소금에 견디는 여러 가지 균과 효모 역시 늘어나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들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어 젓갈 최적의 발효의 맛을 내는 것이다. 젓갈은 재료가 되는 해산물에 따라 발효 미생물이 다르고 영양 성분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젓갈은 발효와 함께 무기질 성분 또한 높아진다. 현재 각 지역에 면면이 남아있는 젓갈은 약 160종, 그 가운데 30여 종의 젓갈만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젓갈 품목이 돼버렸다. 맛있다. 어리굴젓도 양념 더 해야 돼요? 하셔도 되고 맛있네. 젓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티베트, 인도네시아 등 동양권의 공통된 음식 문화다. 그런데 이들 젓갈 문화권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밥을 주식으로 한다. 젓갈 문화와 곡물 문화, 그 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 젓갈이 발달된 나라는 쭉 조사해보면 반드시 쌀이 주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쌀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겠지만 주성분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입니다. 근데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이 훨씬 많아요. 근데 단백질이 소화분해될 때는 소금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근데 탄수화물이 소화분해될 때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소금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필요해요. 그래서 쌀을 주식을 하는 문화권은 소금을 많이 먹기 위한 방편으로 젓갈 문화가 발달된 거죠. 중국 남부로부터 여러 국가를 거쳐 흐르는 동남아의 젖줄 메콩강. 한 해의 절반을 홍수와 싸우면서도 메콩강가 사람들의 삶은 늘 강과 함께 했다. 일대의 논을 갈아엎으며 범람했던 강물은 물길이 잡히면서 고깃대를 실어온다. 물고기들의 산란기, 바야흐로 메콩강 하구 풍어의 계절이다.
그러나 홍수 끝에 일시에 불어난 물고기들은 주체하기가 어려웠다. 그 저장법이 젓갈이었고 이 일대가 동남아의 젓갈 산지다. 메콩강 하구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이기도 하다. 모내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탈곡을 하는 곳. 이 일대는 심고 거두는 일에 애쓰지 않아도 늘상 풍작인 천혜의 땅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물고기가 풍부한 동남아인들에게 단백질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염분이었을 것이다. 우기를 마치고 아래서 깨어난 물고기들은 바다로 나간다. 그때 그물만 내리면 건져 올려지는 어린 물고기떼를 저장할 방법이 젓갈이었다. 그러나 우기가 긴 동남아에서는 소금의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메콩강엔 염전이 있을 리 없다. 메콩강가 사람들이 찾아낸 것은 땅속의 소금이었다. 땅속 80m를 흐르는 지하수에 염분이 있는 것이다. 지하수는 사계절 마르지 않았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끓이면 희고 짠 결정체 소금이 남는다. 곡물 주식권 동남아. 소금은 그래서 더욱 절실했고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 동남아인들 역시 생선을 소금에 절였을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젓갈의 소금 농도가 우리보다 진하다. 한국 젓갈의 소금 농도가 25% 선인데 비해 이들의 소금 농도는 35%가량. 날씨가 더워 부패되기 쉽기 때문이다. 메콩강가 사람들에게 홍수라는 길고 끔찍한 악천후는 풍부한 물고기떼를 가져다 주었고 강가에 부족한 소금을 사람들은 지하수를 개발해 찾아냈다. 풍부한 물고기와 소금으로 엮어낸 동남아인들의 젓갈 문화 속엔 그들의 자연과 노고가 담겨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한 마을. 젓갈을 담그고 6달이 지나면 이들은 이내 응달에 묵혀두었던 젓갈독을 연다. 항아리 속엔 다양한 종류의 생선들이 한데 버무려져 곰사가 있다. 어떤 종류의 생선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에 따라 다소 맛의 차이는 있지만 동남아의 젓갈은 이렇듯 다양한 생선을 한꺼번에 담는다. 동남아인들이 이용하는 젓갈은 육젓이 아니다. 이들은 발효된 생선에 다시 소금과 물을 붓고 젓국을 끓여낸다. 대부분의 생선이 기름지고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데 발효시키기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맛깔스런 육젓을 기대할 수 없다. 걸쭉한 젓국에 물을 붓고 다리기를 여러 차례. 이들이 얻는 것은 액젓이다.
온 마을이 비릿한 젖국 냄새에 절여지고 마침내 걸러져 나오는 맑은 액젓이 베트남의 생선 간장 노욕마입니다. 대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남아의 생선 간장들은 이들의 만능 조미료다. 심심하고 담백한 국물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에게는 밥을 맛나게 넘길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들에게 역시 생선 간장은 밥의 맛을 살아나게 해주는 필요한 맛이자 밥을 보완해주는 영양이며 밥을 먹은 후에 개운하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포만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도 몇몇 육젓이 있다. 그러나 육젓은 채소를 찍어 먹는 양념장의 역할을 할 뿐 독립된 단일 음식은 되지 못한다. 똑같이 밥을 먹는 젓갈 문화권이라도 동남아의 젓갈은 주로 우리네 간장과 같은 조미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같은 곡물 문화권에서도 조미료가 되는 장은 각 나라의 산물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달됐다. 콩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우리와 같은 콩간장이, 콩이 귀한 동남아에서는 어장, 즉 생선간장으로 맛을 냈다. 한국과 일본만이 콩간장과 생선간장이 함께 쓰인다. 음식 문화의 시작은 자연의 산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콩장과 생선간장이 함께 쓰이는 일본에서 생선간장은 주로 고급 요리에 쓰인다. 생선간장을 만드는 데에는 주로 어린 도루묵이나 정어리를 쓴다. 생선은 미리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절인다. 머리와 내장의 기름기가 발효를 촉진시켜 감칠맛이 덜하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생선 간장 맛을 자랑한다. 그러나 일본의 생선 간장은 이미 200여 년 전부터 대부분 공장에서 생산한다. 단맛이 강해지고 맛은 단일화됐다. 어두운 곳에서 약 1년. 발효를 마친 맑은 액젓이 바로 일본의 생선 간장 시오스루다. 생선 간장의 감칠맛은 일본이 세계적인 조미료 생산국으로 올라서게 된 맛의 기초가 됐다. 우리나라에도 콩이 나지 않는 서해의 몇몇 섬에는 생선 간장 문화가 발달해 있다. 그 중에 한 곳이 드넓은 갯벌의 섬 선제도다. 선제도의 또 다른 이름 바지락서. 아낙들은 땀을 씻을 새도 없이 바지락을 주워 담는다. 모래가 적당히 섞인 선제도 뻘은 바지락의 더없는 서식처가 되는 것이다. 봄부터 지천으로 널리는 바지락은 제 아무리 된장국을 끓이고 무쳐내도 차고 넘쳤다. 그러나 가을이 끝나면 바지락은 살이 내리고 맛이 덜해진다. 겨울을 위한 저장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금으로 젓갈을 만들어도 바지락에선 아까운 젓갈 국물이 너무 많이 배어났다. 귀한 바지락물을 허비하지 않을 방법은 따로 간장을 내는 일이었다. 바지락의 액젓은 담백하면서도 독특한 향을 낸다.
이 액젓에 간간히 물을 붓고 달여내면 맑은 바지락 간장이 되는 것이다. 바지락 맛이 진하면서도 짜지 않다. 바지락을 1년 이상 곰삭여 진한 녹젓이 되도록 빚어낸 바지락자. 소금이나 콩간장과는 바꿀 수 없는 선제도만의 맛이다. 너무 맛있지요. 이거는 이 조개젓에서 그 조개젓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 그 싱싱한 그 절여진 그 조개젓에서 순수한 그 액이 흘러나온 걸로다가 간장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뭐 각종 국에도 넣어 먹으면 좋고 또 뭐 찌개나 무침에도 다 이 간장을 사용을 해요. 콩간장을 하게 되면은 그 메주 냄새가 나고 콩 냄새가 나서 별로 여기 분들은 좋아하질 않아요. 선제도의 조개젓 단지에는 괭이 발자국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너른 갯벌섬의 풍부한 산물을 이용한 바지락장의 담백한 감칠맛은 섬 대대로 전승되고 지금도 선제도에서는 바지락장이 모든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제1의 민맛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젓갈 문화권 나라들이 생선 간장을 중심으로 젓갈 문화가 발달한 가운데서도 한국 젓갈의 특징은 발효된 해산물 그대로를 먹는 육젓이다. 육젓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 새우젓이다.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사계절 바다에서 퍼올리는 새우로 때를 가리지 않고 젓을 담으면 새우젓은 제 계절에 따라 빛깔과 맛이 달라진다. 그 쓰임새 또한 한국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새우젓이다. 이거는요, 봄에 나와요. 보리새우라고 대뜨기. 그리고 김장용에 쓰는 거고, 요거는요, 가을에 나오는 추젓. 추젓인데 조금 발이 굵은 추젓이거든요. 이것도 김장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얀 추젓 이렇게 이것도 곱죠? 예, 고와요. 이거는 추젓이 조금 자른 추젓. 이것도 김장용이에요. 김장용. 예, 이것도 김장용이거든요. 그리고 오젓. 예, 5월달에 잡는다 해서 오젓이거든요. 저거보다는 육젓보다는 조금 잘어요. 잘고 살이 덜 쪄 있어요. 그래서 육젓이라고 오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육젓은요, 살도 많이 쪄요. 새우 중에서 최고 맛있는 때, 살이 많이 쪘을 때요. 그래가지고 육젓이에요. 꼬리도 이렇게 빨갛고, 여기 머리도 이렇게 빨개요. 반듯반듯하잖아요. 어떤 때 이용합니까? 이게 밥 반찬으로 주로 많이, 김치 담을 때도 이용하지만 밥 반찬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겨울에 잡는다 해서 동백화예요. 이게 동백꽃 필 때 잡는 동백화예요. 이게 맛은 좋아요. 이렇게 자려도 봄에보다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이거는 수육 같은 거 찍어 드시고 돼지고기 찍어 드시고 그리고 계란탕 같은 거 할 때 좋아요. 호박나물 볶을 때요. 남도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새우젓이 있다. 민물에서 나는 새우젓이다. 전남 담양의 윤재준 씨. 추수로 바쁜 가을날에도 그는 매일 산등성이의 작은 웅덩이를 찾는다. 지금은 점차로 찾아보기 힘든 민물새우, 토하를 찾기 위해서다. 논두렁에서 건져 올리던 토하잡이는 추수철 또 하나의 신바람이었다. 그러나 이젠 논두렁의 토하는 농약으로 사라지고 지금의 토하젓은 대부분 방죽에서 양식된 토하로 만들어져 그나마의 오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토하젓은 논두렁의 흙냄새를 풍기며 남도 특유의 맛을 낸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30여 년 전만 해도 남도에서는 잘디 자른 토하의 알만을 모아 담은 까만 토하 알젓이 남도 일품의 젓갈로 꼽히기도 했다. 발효가 되면 토하젓은 붉은 빛을 띈다. 추수 후 첫 쌀밥에 토하젓이라 했듯 여기에 갖은 양념과 찹쌀을 두르고 밥상에 올리면 토하젓은 귀하디 귀한 밑반찬이자 급체를 풀어주는 유용한 소화제가 되기도 했다. 참기름 좀 치면 더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맛있다. 바다가 빚어낸 맛, 바다에서 건져 올려 시간으로 빚어낸 맛,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육젓에 양념으로 맛을 살린 한국의 젓갈이야말로 한국 음식 문화의 창의성을 엿보게 한다. 젓갈은 귀한 밑반찬이었지만 가장 서민적인 동물성 단백질이기도 했다. 이미 조선시대에 뱅어나 전어에서 가자미, 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선들이 젓갈로 이용되고 있었다. 더욱이 지금은 좀처럼 먹기 힘든 조기 알젓이나 열목어, 미꾸라지도 젓갈이 됐다. 당시엔 조류나 육류까지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북이 뒷다리까지도 젖을 담은 가히 발효의 민족이었다. 그러나 주로 바다의 산물을 이용했던 젓갈 문화는 해안을 따라 발달했다. 조선시대엔 특히 서해안의 해주나 연평도, 마포와 광천에 큰 젓갈 시장이 서기도 했다. 한양의 마포나루 어시장은 전국의 젓갈이 모이는 이름난 젓갈 시장이었다. 그러나 내륙 사람들에게는 젓갈은 여전히 귀한 음식이었다. 그나마 내륙 깊은 곳에서도 젓갈 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보부상들의 물물교환에 의해서였다. 보부상들의 젓갈 맛을 보고 각 지역에선 나름의 새로운 젓갈을 만들어갔다. 충남의 예산과 광천 일대는 과거 보부상들의 집결지였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젓갈단지를 지고 전국을 누비던 옛 보부상들의 구성진 젓갈 타령은 당시에 만나던 젓갈 풍속을 떠올리게 한다. 새우젓살이요, 어리고서 살이요, 초봄에 자온 산새우는 새와젓이요, 2월에는 오젓이고 5월에는 육젓이고 가을에 자온 새우는 주젓이고 겨울에 산새우는 동맥젓이요, 전라도 법성포의 중화젓, 서산에는 어리굴젓, 그 밖에도 홍합젓, 실치젓, 멸치젓, 꽁치젓, 오중화젓, 밴댕이젓, 갈치에 갈치창자젓, 입만 나는 구려. 때에 따라 5, 6월에는 배추쌈에도 달고 한겨울에는 김치고기도 시원한 어리굴젓, 새우젓 살이요. 우리 민족이 젓갈을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가장 옛 기록이 6세기 중반의 중국 기록. 한무제가 동이족을 쫓다가 산동 반도 끝 황해 어부들이 소금에 버무린 생선을 항아리에 넣어 삭혀서 맛이 배어오르면 꺼내 먹는 것을 알았다. 호랑캐를 쫓다가 얻은 음식이라 하여 축이라 이름 붙여진 것이 바로 젓갈이다. 축이. 고구려 중엽 이전에 우리는 이미 젓갈을 먹었던 것이다. 젓갈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다.
신문왕이 왕비를 맞이하는데 그 패백 품목 속에 쌀과 술, 간장과 된장을 비롯해 젓갈이 들어있다. 당시 젓갈은 귀족의 패백 품목이 될 만큼 귀한 음식이었다. 그런데 당시 젓갈의 어원인 해자는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일반 젓갈과는 구분되는 동해안의 식혜 문화다. 속초 청호동 아바이 마을. 뱃길로 30분이면 닿는 곳에 고향을 둔 함경도 월남민들의 집단촌이다. 이곳엔 동해 북부 특유의 젓갈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월남 당시 수줍은 소녀였거나 갓 새댁이었던 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입맛이 있다. 가자미 식혜 맛이다. 가자미는 동해안의 담백한 고급 어종이다. 신선도가 오래가는 편이지만 가자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소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북쪽 지방엔 소금이 넉넉지 못했다. 소금을 적게 쓰면서도 상하지 않는 발효의 비결이 식혜법이다. 이북 사람 나온 바람에 가지미 시켜 먹어보고 맥주 시켜 먹어보지. 맛 좋겠다. 노예 나가서. 지금 방향이나. 저거 방향 맞춰야지. 아닌 방향을 맞춰라. 젓갈과 구분되는 식혜만의 특징은 젓갈에 곡물을 넣는 것이다. 가자미 식혜에는 조밥이 첨가된다. 누룩이 발효를 돕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어리하고 해도 맛만 있다고만 해도. 아마도 맞춰보시. 맛은 봐라. 심심함이 딱 좋소. 야, 삼삼해 돼. 참 좋잖아. 야. 그리고 익히는 거 이거 잘 익혀야 돼. 맛있어. 됐어요. 여기 간들었어. 오케이. 맛있어. 이처럼 생선과 곡물을 발효시킨 식혜가 생선 없이 곡물만으로 발효시키는 음식으로 변형된 것이 한국의 전통 음료 식혜가 됐다. 무도.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설고 비릿해 보이지만 이 가자미 식혜야말로 한국의 젓갈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귀한 목록이다. 식혜에 밥 이거 떠가지고요. 이게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이 가자미 식혜만 있으면 밥 한 그릇 옛날에 밥그릇 이렇게 높았죠. 그 한 그릇을 다 우떡해서 다 먹었다고. 이게요 가자미 식혜 찹쌀하지만 이 먹고 나게 되면 입안이요 개운해요. 찹쌀하지요. 입안이 개운하지요. 개운하다. 그 모습으로 이거 집안 뭐 무슨 일 있을 적에는 그렇게 잡순다고. 한국의 젓갈 문화권은 소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졌다. 소금이 귀한 동해안에서는 곡물로 발효를 도운 식혜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금이 나지 않는 먼 내륙에서는 어떻게 젓갈을 만들었을까? 늦가을 섬진강. 아직 그 맑은 물을 자랑하는 섬진강엔 가을 콩밭에 수수이삭을 따먹고 힘이 올랐다는 참개가 있다. 이때는 참개들의 산란기다. 알을 낳기 위해 바다로 떠내려가는 참개를 잡으면
참게들은 황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적당히 살이 올라 있다. 1년 중 제일 맛이 난다는 가을 참게철이다. 주로 지금 살이 제대로 이제 알맞게 차갖고 있어요, 이게. 그것이 한 가지야. 그래서 맛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살이 또 많이 차면 또 맛이 없어요. 지금 아주 적당히 지금 살이 지금 붙어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소화 잘 되고. 식사도 아주 소화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참게장을 맛있게 담으려면 참게들을 한 이틀 굶겼다가 쇠고기를 먹인다. 쇠고기는 반나절이면 바닥이 나고 쇠고기로 배를 불린 참게들은 이제 달보드름한 참게장의 원료가 된다. 장맛에 게맛 난다고 했다. 내륙에서 소금을 대신해 찾아낸 것은 콩간장이다. 잘 익은 장을 달여 참게의 붓기를 반복하면 참게에서는 진한 맛과 향이 우러나고 저장도 오래된다. 잘 익은 집게발 하나면 3대가 함께 둘러앉아 먹었다는 참게장. 간장으로 찾아낸 그 뛰어난 일미로 참게장은 밥도둑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제가 원래 일하고 뭐 힘들게 일하고 이제 못 신고 들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막걸리를 한 잔씩 했어요. 세 그릇 시골에는 막걸리를 한 잔씩 해야 되잖아요. 힘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술 한 잔씩 하고 뭐 속이 역력하구나 이렇게 아침에 자고 나면 입맛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게장에다가 밥 딱 비벼먹고 딱 나서면 개운해요. 입맛도 개운하고 마음도 개운하고. 그래서 게장을 좋아하게 돼갖고 하여튼 김치도 우리 아저씨가 알다시피 절대로 나는 김치도 그러고 그 다른 거를 못 먹어요. 그걸 먹어보면 먹을 필요도 없고. 소금량에 따라 젓갈과 식혜로 각기 특색 있게 발달한 한국의 젓갈 지도는 내륙의 큰 강을 따라 참게장 문화권이 보태져 완성된다. 주어진 자연을 최대한 이용한 지혜로운 음식 문화가 한국의 젓갈 지도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 젓갈 지도의 이면엔 각 지역의 산물을 이용한 독창적인 젓갈들이 숨겨 있다. 연안을 따라 난류가 흐르면서 독특한 바다 생태계를 이룬 섬 제주도. 독특한 물속 지역의 산물들로 제주도에서는 해산물의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 한국 젓갈 문화의 섬세한 맛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의 한 자랑이 성게알젓이다. 온종일 물질을 해도 요즘은 성게 2마리를 구하기 힘들지만 그 귀한 성게 속에서도 작은 알집만을 골라 젖을 담는 것이다. 바닷내가 물씬 나는 성게알은 짜지 않게 간을 한다. 익으면 바로 먹는 맛이 별미다. 맛의 다양성은 한 나라의 삶의 질을 재는 척도이기도 하다. 한국의 젓갈 문화 속엔 천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맛의 문화가 들어있다. 제주도 사람들이 내로라 하는 또 하나의 별미 젓갈이 전복 내장젓이다. 전복 속의 내장은 당연히 씻어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그 쌉싸름한 내장을 발효시켜 전복만의 비릿한 듯 고소한 맛을 찾아냈다. 제주도의 전복 내장젓은 한 해 기껏해야 50여 킬로그램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산물의 쓰임새를 찾아내는 알뜰함의 지혜로 제주도 사람들은 천연의 독특한 젓갈 문화를 발달시켜 온 것이다.
경남 가덕도 6척의 배가 어로장의 긴장된 손짓을 기다린다. 숭어떼를 기다렸던 낚아채는 150년 전통의 숭어잡이. 한창 때 숭어떼는 만여 마리를 헤아린다. 음력 4월 하순, 알을 낳기 위해 얕은 해안으로 몰리는 숭어들 가운데서도 크고 잘생긴 녀석들은 희귀 젓갈로 다시 태어난다. 영암 김광자 할머니 때. 김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란을 만들고 있다. 벌써 40년이 넘었다. 두 줄로 꽉 들어찬 숭어알은 알집채 떼어낸다. 어란이 제대로 되려면 이때부터 한 달간을 꼬박 손질해야 한다. 씻어낸 숭어알은 하루 동안 간장에 채워둔다. 간이 배면 응달에서 꾸덕꾸덕해지도록 말리면서 어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숭어알은 매일 2차례씩 참기름을 발라 맛과 향을 낸다. 세계적으로 생선의 알 그대로를 보존하는 일도 흔치 않지만 그나마도 소금에 절이는 것일 뿐 이같이 유별난 정성을 거쳐 태어나는 젓갈로는 어란이 유일하다. 어란은 뜨거운 물에 달군 칼로 썰어낸다. 마지막 순간까지 맛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옛날 명주보자기에 싸서 임금께 진상하고 지금도 쌀 한 섬과도 맛 바꾸지 않는다는 그 맛.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같이로 막 씹어가지고서 생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금니를 조금 이렇게 잘라서 햇바닥 위에다 놓고 살살 빨면은 그 감미가 나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놈을 씹어갖고 그 이빨 사이에 들어간 어란을 회로 빨아 먹으면은 또 이상적인 감미가 납니다. 땀 흘린 뒤에 받아든 밥상 위엔 참으로 다양한 젓갈들이 올랐다. 바다 생선에서 민물의 참게까지 천연의 맛을 우려내는 데는 어느 부위든 가리지 않았다. 한국인의 입맛을 돋구는 밑반찬이자 조미료로 젓갈은 한국의 독창적인 음식 문화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젓갈 문화 앞엔 걸림돌이 놓여 있다. 밥상이 넉넉해지면서 한국인의 염분 섭취가 너무 높은 것이다. 문제는 염도다. 한국인의 일일 염분 섭취량은 기준치의 2.5배.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많다. 염분의 치명적인 폐해는 위암이다. 오늘날 위암은 한국인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다. 소금을 필요로 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젓갈 문화가 이제 염분이 지나친 오늘의 밥상 위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짜고 매운 자극을 받으면 위점막엔 염증이 생겨 마치 장세포처럼 거품 같은 입자들이 둘러싸인다. 염증이 지속돼 만성 위염이 되면 위선들이 위축된다. 그에 따라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 속엔 세균들이 번식한다. 염증 세포가 늘고 위세포가 장세포처럼 변하는
장생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장생화가 심해지면 위엔 종양이 생긴다. 자극이 계속되면 늘어난 세균들은 강력한 발암 물질을 만들어 위에서는 암세포가 자란다. 염분의 조절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건 사실입니다. 좀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염분은 우리 인체 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체액의 성분 중에 하나고, 체액이라면 이제 혈액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효소가 관여하는데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또 염분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체질을 산성 알칼리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염분입니다.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채식 위주일 때, 또 밥을 많이 먹을 때는 당연히 육식보다는 염분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이 소과되고 또 채식도 많이 줄고 육식이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염분을 좀 줄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젓갈은 20%의 염도를 웃돌았다. 한국인의 높은 염분 섭취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중의 젓갈 염도는 8%까지 낮아졌다. 이제 보다 염도를 낮추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물엿 저장법. 소금의 저장 효과를 물엿으로 대신해 염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문제는 물엿이 발효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즉 미생물의 성장을 얼마나 억제하는가에 달려있다. 발효 미생물의 번식은 젓갈의 맛과 영양을 결정한다. 짠맛을 순화시키는 물엿을 넣어 미생물의 성장을 관찰했다. 물엿을 넣지 않은 젓갈에서 성장한 미생물이다. 그런데 물엿을 넣은 젓갈에서는 미생물이 자라지 못했다. 저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저장을 위해 염도를 낮추기 어려웠던 젓갈 앞에 이제 보다 저염 젓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그 미생물은 그 식품 중에 있는 자유수를 이용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물엿을 첨가하게 되면은 식품 중에 있는 그 자유수의 비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미생물의 활동을 제하게 되고, 미생물의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젓갈의 보존성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이 물엿을 사용해서 기존 저희들이 양념 젓갈이라고 하는 그 제품의 염도 8%를 전대의 기호에 맞게 4% 정도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한가운데서 한국인은 발효의 과학을 끌어올렸다. 소금으로 엮어낸 저장의 젓갈 속엔 필요로 했던 옛사람 세안 손맛이 배어있다. 오늘의 새로운 것이 보태져 전통이 무르익듯 이제 저염 젓갈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국인은 보다 다양한 젓갈 문화를 누려야 할 때다. 한 그릇의 밥을 생명처럼 여겼던 한국인. 단백질의 위기를 미생물의 신비로 풀어낸 한국인. 오색과 오미의 양념과 젓갈로 채소절임의 혁명을 이룩한 한국인. 한국의 전통 식단 위엔 선조의 지혜가 모아져 있다. 그 오랜 지혜가 오늘의 과학을 뛰어넘는다.